해저 2,500m 극한 환경에서 사람을 대신해 수중 건설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이 로봇의 이름은 우리라고 하는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로봇 우리를 개발한 장인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로봇 실증센터장과 함께 수중 건설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선 로봇 얘기를 하기 전에 센터장님께서 계신 해양로봇 실증센터가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로봇 실증센터는 그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인 수중건설 로봇 사업단으로 먼저 출범하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해양로봇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대되어서 해양로봇 실증센터라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되었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해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중 건설 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 로봇을 개발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경상북도 포항에 수중 로봇 복합 실증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수도 시설과 연구시설이 있어서 다양한 해양 로봇들을 실내 조건에서 시험 평가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양 개발에 필요한 수중 건설 로봇을 개발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발하신 로봇들이 과연 바다에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직접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수중 건설 로봇은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수심이 깊은 곳이나 아니면 그 아주 위험한 곳 이런 곳에서 해저 탐사라든지 해저 자원 개발을 위한 파이프라인이나 케이블 같은 것들을 매설하거나 안반 파쇄와 같은 해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 네. 저희 로봇은 이름을 앞서 잠시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개발한 수중 건설 로봇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라는 말을 붙였고요. 네. 네. 이거는 영어로는 언더워터 로보틱스 이디즈 아. 약자로 앞에 악발자를 따서 우리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는 그 작업 용도에 따라서 세 가지 로봇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L인데요. 이때 L은 라이트, 좀 가볍다라는 뜻으로 경작업을 하는 용도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수중에 떠다니면서 해저면에 지도를 그린다거나 해양 생물을 탐사하고 해양 구조물의 간단한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T가 있는데요. T는 트렌처, 도랑을 판다라는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해저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을 지중에서 해저 지중에 매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R은 락커, 안반을 깬다라는 개념으로 락커라고 불렀고요. 해저의 굴삭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기술로 만든 로봇인 만큼 혹시나 이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URI가 아니라 네. 우리라고 읽어야 된다는 점.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로봇이 이제 실제로 바닷속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한데 준비해 오신 영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상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주시죠. 네네. 자, 이제 영상 보여주시죠. 네네. 지금 저 로봇은 우리 L로 지금 해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작업을 하는 우리 L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물속에서 매니플레이트라고 불리는 사람의 어떤 팔과 같은 것을 가지고서 구멍을 뚫는다라든지 그걸 브러시 작업을 한다라든지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중에 들어가 있는 케이블 타이를 절단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물속에서 다양한 작업들을 저렇게 매니플레이트 작업을 통해서 지금 그라인더로 이제 청소하는 작업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그전에는 다이버가 직접 투입돼서 청소 작업을 했으나 수심이 깊어지는 쪽에 이제 구조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보니 수심에 제약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우리 L 같은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또 나머지 로봇들이 하는 일도 좀 궁금한데 다른 로봇들은 또 어떤 일들을 합니까? 네네. 두 번째 로봇인 우리 T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영상에 이제 나오는 게 네. 네, 우리 T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T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을 지중에다가 매설하는 포절되어 있는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을 매설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매니플레이트 아까 사람의 팔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한쪽으로는 그 케이블을 잡고 다른 쪽으로는 케이블을 자르는. 그래서 케이블이라는 것들이 바닥면에 설치된 것이 손상이 되어서 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수중 로봇이 투입돼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직접 들어가가지고 지금 직접 500m 수심에서 된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R입니다. 우리 R에는 그 셋톱처럼 생긴 트렌징 커트라는 게 있어서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단단한 안반 같은 것들을 좀 깰 수 있는 그거 지금 이제 깨는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유물질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죠. 먼지가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저 지반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그 부유물질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올라오는 것들은 다른 카메라 말고 다른 작업들을
다른 이제 소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난방 파쇄라든지 매우기라든지 고르기 같은 작업들을 우리 R로 활용을 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저 깊은 바다에서 이제 제 몫을 해내는 걸 보니까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네.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심해는 우주보다도 탐사하기 어렵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해 로봇에도 특별한 기술이 들어갈 것 같은데 육상 로봇과 비교해서는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육상하고 수중의 차이는 일단 환경 자체가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성능이라든지 개발돼야 할 기술 같은 거 차이가 상당히 있겠죠. 네. 첫 번째 차이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예상하시듯이 방수하고 수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당연히 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수밀과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음. 두 번째는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수압이 크게 작용합니다. 네. 2,500m 수심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이 됐는데 2,500 수심이면 손바닥 위에 코끼리가 올라갈 정도, 아. 그 정도로 압력을 상당히 큰 압력을 예. 받기 때문에 이 엄청난 수압을 견디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네. 세 번째는 물속에서는 이제 육상과 다르게 GPS가 안 됩니다. 네. 통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육상 로봇과 달리 음파를 이용해서 수중 로봇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실제로 이동 경로나 이런 것들도 파악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또 물속에는 육상과 달리 모든 물체에 부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적 우리 부피만큼의 그 부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수중 로봇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부력을 고려하는 기술이 또 상당히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물속에는 또 시약보가 어렵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부유물 같은 것도 워낙 많이 있어서 수심이 아주 깊은 쪽에는 이제 어두운 같은 경우는 조명을 활용하면 되지만 부유물질로 인해 가지고 탁도가 심한 경우에는 카메라가 아예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네. 이런 경우에는 소나나 즉 음파를 이용해서 물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산부인과에서 산모의 뱃속을 초음파로 확인하는 것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조류나 해류, 파랑 등 열악한 해양 환경이라든지 통신의 차이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수중 로봇 전문가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육상과 수중의 밀도 차이만큼 수중 로봇이 한 1,000배 정도 네.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이 육상 로봇보다도 이제 이용 환경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갖춰져야 하는 기술들이 더 많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해양 로봇은 언제부터 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개발하신 로봇들이 기존의 해양 건설 로봇들과는 어떤 차별점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정도부터 로봇이 이제 해양 로봇이 개발됐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해양 로봇의 이제 개발 목적은 과학적인 목적이라든지 군사,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됐던 로봇들은 대부분 과학이나 군사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아, 네. 해양 건설 로봇, 수중 건설 로봇 같은 상업 목적으로 개발된 것은 불과 한 10여 년 정도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시리즈의 국산화율은 객관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전에 저희가 개발되기 전에는 60에서 65% 정도 10년 전에는 그렇게 됐고 지금은 한 85%까지 이제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산화가요? 맞습니다. 네. 기술 개발이 그만큼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리즈의 사양을 보면 해외 장비와 비교했을 때 동급 이상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L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ROV라고 해서 실제로 위치를 지정해 두면 자기가 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일부 기술, 아까 매니플레이터 보여드렸는데 그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아주 큰 마켓쉐어를 자랑하는 회사에서 우리한테 오히려 이제 납품을 요청할 정도로 그만큼 기술을 좀 확보했다고 할 수 있고요. 예. 예. 우리 T는 시간당 최대 2km 정도 속도로 작업을 해서 해외 장비보다는 한 2배 정도 매듭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할 수 있고 네. 우리 R은 다양한 툴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 요즘에는 360도 어라운드 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소나를 이용한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돼서 주변 환경을 물속에서 환경을 다 확인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이제 갖추게 됐다라는 설명인데요. 그렇다면 이 로봇들이 지금 현장에서 직접 활약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연구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실제 현장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네. 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우리 LTR 모두 다 현장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요. 먼저 우리 T하고 우리 R은 2019년 벌써 한 3년, 2년 좀 지났네요. 네. 네. 통영 앞 욕시도 인근의 섬과 섬 사이에 상수관로를 매설하는 그거를 이제 보통은 포설을 하고 덮개를 덮는 방식으로 하는데 네. 그렇게 유지 보수가 어려워서 아예 매설하는 그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아, 예. 이 실적을 바탕으로 거제 지심도 그리고 베트남의 가스관로 공사도 저희가 직접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L 가지고는 광안대교 교각을 조사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2,000m 수심의 괌에서 심해 해역 생물 조사를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예. 네. 이 개발하신 해양건설 로봇이 지금은 이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네, 어려움이 있으셨을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10년 전에 저희가 이제 기획을 통해서 이제 이 사업을 준비를 했고, 이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예비 타당 받는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그때 이제 예비 타당 조사 평가를 하시는 네. 분들이라든지 주변에 많은 분들이 수중 건설 로봇을 국산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 해외 기술을 그러니까 사갖고 오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느냐, 그만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했는데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적 목적 외에도 군사 목적으로도 수중 로봇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술 개발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국산화시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부분이고, 최근에 소부장 문제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재나 부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산화 기술을 그만큼 확보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 단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수중 건설 로봇이나 이렇게 해양 로봇이 바다에서 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테스트도 다 바다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부대 장치 비용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큽니다. 네. 일례로 그 저희가 수심이 깊은 쪽에서 로봇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거나 작업을 하려면 그 DP 선박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네. 하루에 거의 수천만 원 정도. 어. 상당히 비싸죠. 예. 그래서 게다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작업을 못해도 그 비용은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기술 이전한 이 기업들이 현장에서 그거를 이제 적용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적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근데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베드라고 하는 시험장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현장에서도 이제 그런 테스트 베드가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장들,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플랜트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현장들에서는 상당히 이제 꺼려합니다. 연구개발 결과물이 이제 아직 증명이 확실히 안 돼 있으니까 네.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꺼려하기 때문에 실적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심해에서 활약하는 수중 건설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만큼 이 해양 자원의 그 개발과 활용이 아주 중요한 나라잖아요. 자, 오늘 설명해주신 로봇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과학의 달인 지금까지 장인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로봇 실증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